정치 카페 테라스. 네, 지난 한 주도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정치 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마왕 신해철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슬픕니다. 우리를 응원했던 그의 노래를 이제 육성으로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세상에 경고음 울리면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 꼿꼿했던 눈빛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건 정말이지 쓸쓸한 일입니다. 바로 2달 전이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사회와 음악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음악이 이상해진다. 네, 오늘 제 곁에 미술관 옆 인문학의 작가 박홍순 선생님 역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홍순 선생님에게 신해철이란? 제도 안에서도 꼿꼿한 결기를 잃지 않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사람. 보통은 제도 바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다가도 네. 그 심지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진보 운동 했던 사람들도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색깔이 옅어지고 둥그러지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나름대로 가수로서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 결기를 한시도 잃지 않았던 소중했던 우리 사회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테라스에 꼭 한번 모셨어야 그렇죠. 할 네. 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파도 아래에 깊이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는 우리들 삶의 긴 여행은 그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자, 정치카페 테라스 3편 시작합니다. 네, 며칠 전이었죠. 팝 아트 작가 이하 씨가 강화문에서 3,500장의 박 대통령 풍자 전단지를 뿌리고 불법 건물 침입죄로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왔습니다. 프레시안의 한 칸 만평을 그리는 손문상 작가 역시 박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그림을 그렸다가 국가원수 모독죄와 제3자를 인격 모독한 명예훼손? 이건 왜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발당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풍자는 과연 청와대 담 안까지를 넘볼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지난 20년 동안 4칸 안에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풍자해온 경향신문의 장도리 작가 박순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순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감을 눈앞에 두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프닝에도 오늘 이제 신해철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장도리에 그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리고 정권은 짧고 고통은 길다라고 열어주셨는데요. 먼저 그 말씀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박순찬 화백님, 박순찬 작가님, 박순찬 만화가님 도대체 뭘로 불러야 하나요, 선생님을? 제가 95년 이 장도리 연재를 시작할 때가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요. 26 정도 네. 됐었는데 그때도 화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만화 경력도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시작한 신인 작가고 그렇게 그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걸 이룬 사람도 아닌데 화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만화를 연재하는 사람들은 화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럼 다른 신문에 연재하지 않는 다른 잡지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활동을 하시는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만화가라고 하고 신문에 그리는 사람은 화백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 괜히 이제 이제 신문이라는 그런 언론 매체에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만화가하고는 다르다. 격이 다르다. 네. 라는 것을 좀 억지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어떤 말을 만들어가지고 포장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은 오히려 괜히 그 소통에 방해가 되고 또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설명해야 되고 이 바쁜 와중에 계속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참 힘들게 되는 거죠. 괜히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화백이라고 부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만화가라고 부르면 되고. 근데 만화가라고 또 부를 때는 앞에 하나 더 붙잖아요. 예. 시사 만화가 이렇게. 그렇죠. 예. 또 그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화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 접근이라고 보는데 그냥 만화가라고 부르기가 미안해서 시사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차별화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사 만화라는 것도 결국 만화고 만화라는 게 꼭 그러면 시사 만화만 시사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원래 만화라는 것은 시사적인 내용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을 이제 소재로 그린다 그러면 시사적인 내용을 당연히 다뤄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문제도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뭐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저기 신해철 씨가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있어요. 그 가수는 뭐 노래만 부르지 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런 좀 사회적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수든 만화가든 이 어떤 생활에서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고 사람들의 삶을 만화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정치적인 문제나 시사적인 문제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노래를 하고 만화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뭐 어떤 시사 만화라는 것이 따로 네. 구별돼서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용어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화가 가지는 영향력이 더 크니까 일부러 시사 만화라는 이렇게 별도의 독립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는 가수한테 신해철 씨 시사 같은 가수? 경우도 시사 가수 이러지 않잖아요. 또 시사 미술가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시사 연출. 만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좁혀놓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굴러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와중에서 예전에 만화를 그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많이 보고 자랐지만 그 옛날에는 그 만화책 그 표지에 심의필이라고 도장을 심의필. 찍어서 네, 기억나요. 그 도장이 안 찍히면 만화로 팔 수가 없고 그 네, 감옥 편지에도 찍힙니다. 네. 심의필.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판을 이제 할 수 있었던 시절을 너무 오랫동안 겪었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소한 표현마저도 허용이 안 됐던 시절을 너무 오래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요철 발명왕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 장면 중에 어떤 사람이 놀라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천장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쥐가 나옵니다. 그 예전에는 이 천장에 쥐가 많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 현실을 그대로 그냥 그린 거거든요. 뭐 과장도 전혀 아니고 그 천장에 쥐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검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 정도 만화 같은데 한 중후반 저도 정도. 기억나요. 예. 요철 발명왕. 예. 그 우리가 그 박정희 정권 시절 당시인데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벌여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어떻게 쥐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검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반 대중적 출판 뭐 잡지라든가 이런 단행본 만화에서 만화가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 그나마 신문에서는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들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은유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어떤 정치 문제, 시사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한돼서 어떤 시사 만화라는 그런 용어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국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그 편했던 만화집이 있잖아요. 5.16 공화국 나는 99%다. 네. 그 만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뭐 재밌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여러 구석이 나오는데 이 만화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 옛날부터 쓰던 말 있잖아요. 말 많으면 빨갱이. 모난돌이 정 맞고. 네, 말 많으면 빨갱이. 그다음에 이어서
웃기면 종북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웃기면 종북이래요. 선생님이 쓴. 그거대로라면은 노유진 새 양반은 말도 많지 웃기기도 하지.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발경이의 종북인데 그게 사실은 그 일정한 과장이기도 하면서 진실을 담는 것 같아요. 웃음이라는 것, 네. 웃기면 종북이라는 말이 웃긴다라는 말, 웃기는 것은 사실은 약자를 놀리면은 그건 웃긴 게 아니라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자가 아니라 강자를 희화화시켰을 때 네. 거기서 어떤 카타르시즘을 느끼고 웃기고 뭐 이런 풍자적인 정서가 생기는 거라는 점에서 웃음이라는 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 일정하게 어떤 저항의 정서 뭔가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기면 종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웃긴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자를 향해서 웃기는 거지. 강자를 소재로 했을 때 약자를 소재로 해서는 그건 웃긴 거는 아니죠. 좀 불편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많고. 그리고 강자에 대해서 어떤 풍자라든가 얘기를 했을 때 웃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긴다는 거는 이제 공감을 한다는 것이고 공감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어떤 웃기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만화 그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이 많은 것도 말을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강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웃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저는 그 날카로운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강자에 대해서 뭐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웃겼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더 많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근엄하게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풍자를 하고 뭔가 웃기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 열어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풍자의 또 뭐 선생님과 같은 어떤 그런 만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힘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도 그 강연 같은 거 할 때 어쩌다가 정치 얘기가 관련된 질문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런 농담을 하곤 해요. 한강에 어린아이와 수녀와 국회의원이 빠졌다.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보통 다 어린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어린이나 수녀는 죽어도 한 사람이 죽는 거지만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져 죽으면 이 1,000만 서울 시민이 심각한 오염, 한강 오염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본다. 모든 국회의원부터 살려야 된다. 모든 그럼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빠져야 될 그렇지는 사람도 물론 않아. 있겠죠. 거기서 뺄게요. 진보당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독수리 오영재는 빼죠. 다 빼고 할게요. 굉장히 그 고전 유머죠. 요즘은 또 국회의원이 살려달라 그러면은 안 살려주는 이유가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안 살려준다는 얘기도 또 살려달라는 말 그 자체를. 살려달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이트가 왜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무의식이 밤에는 꿈을 통해 나타나지만 낮에는 농담, 웃음을 통해 나타난다. 무의식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억압당해 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농담, 웃음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표출되는 해방감. 그런 점에서 아마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않았나. 그만큼 역할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감정 소진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선두에 계신 분이 박수찬 선생님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 같은 하고요. 경우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중앙일보를 봤어요. 근데 뭐 사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그렇게 막 관심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딱 오면은 왈순 아지매부터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일간지의 네컷 만화가 주는 영향력이 대단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근래에는 그 일간지의 주요 일간지의 네컷 만화가 거의 사라지고
경향신문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 정도에서 이 네컷 만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제 이 일을 해오시면서 이 장도리가 사회적으로 해왔던 일,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캐릭터를 장도리라고 하셨는지 일단 장도리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신문에 만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일간지의 만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그 경향신문에 처음에 응모를 했을 때도, 그때 공채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만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문에 그 만화가를 뽑는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한창 뭐 아까 말씀하신 말순아지매라든가 뭐 고바오 영감이라든가 뭐 나대로라든가 나대로, 예. 나대로 예, 유명하죠. 그리고 뭐 한겨레 신문의 추억 박지동 돋는다. 박지동 선생이라든가 뭐 그때 경향신문의 한 컷짜리 김상태 화백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셨고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 신문 만화 하려고 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공채 응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거기서 돼서 이제 장돌이라는 만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그 트렌드라는 게 뭐 고바오 영감, 뭐 왈순아지매 네. 이렇게 뭔가 서민적이고 쉽게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름들 이런 것도 뭐가 있나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딱히 생각은 잘 안 나고. 우연히 이제 그 장도리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걸 쓰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 집에서 그런 도구를 잘 사실 안 쓰지 않습니까? 뭐 네. 그렇게 뭐 고쳐서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망가지면 버리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 새로 사라고 하죠.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동네 전파사도 일부러 없앤 거 아닐까요? 전자제품 고쳐 쓰는 거.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의 또 하나의 유형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디오 같은 것도 고쳐서 쓰고 그랬어요. 그럼요. 라디오 같은 것도 고쳐서 쓰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장도리라는 것도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쓸 일이 없는데 제가 만화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집에 조금 하나씩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벽에 이렇게 못을 박거나 뭐 이렇게 뺄 때, 뭐 의자 같은 거를 뭐 고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도구였는데 그런 게 그냥 재미있었어요.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아주 자그마한 도구지만 이제 그걸로 집을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음상으로 뭐 편하게 발음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 그 일종의 주인공 사람 이름이죠. 그렇게 이제 졌는데. 장돌이면 짱돌하고도 약간 어감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경험과 연관 좀 시키지 좀 마세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도리가 왜 장도리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제가 사실 그 이름을 그렇게 잘못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이름이면은 그게 사람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죠. 혹시 무슨 의미가 무슨 많은 의미를 일부러 거기다 이제 집어넣은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잘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20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자들은 장도리의 의미는 이제 대충 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 되면 이제 딱 20년이 되잖아요. 네. 20년 동안 그림을 그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쭉 따져봤더니 선생님이 5번의 정권을 경유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도리가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다뤄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신문 만화에 대통령 얼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보통 사람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신문에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져도 된다는 거를 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5명의 대통령을 쭉 그림을 그려 오시면서 각각의 대통령들마다의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한번 쭉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신문 만화에 신문 뭐 잡지를 통틀어서 어쨌든 만화에 대통령 얼굴을
그리게 된 시대 이후에 제가 시작을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도 저는 시작부터 대통령 얼굴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이를테면 그 전두환 대통령의 얼굴을 뒷모습만 그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그분은 뒷모습을 그려도 그 사람인 걸 딱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표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그 두꺼비라는 네컷 만화를 그리셨던 안희섭 선생이 해가 지는 장면을 그냥 그렸을 뿐인데 네컷을 통해 가지고 산에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을 그렸을 뿐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모 인사의 뒤통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해 그리면 안 됐고 주걱 그리면 안 됐고 문어 그리면 안 됐고 몇 가지 금기가 있었죠 만화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만화가와 편집국장 전부 다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 사표를 뭐 던지고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없었고 이제 마음껏 대통령 얼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만화를 시작한 게 김영삼 정권 후반기 그때 한참 막 뭐 한보 사태 그리고 뭐 IMF 터지고 뭐 그 차남 김현철 씨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그때도 그렇게 자유스럽진 않았어요 표현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알게 모르는 그런 제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뭐 마음껏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꽤 얼굴을 많이 그렸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뭔가 초반에는 굉장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다 어떤 시대적 요구가 그런 요구를 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어떤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에 그냥 며칠 만에 다 때려잡고 막.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캐릭터에. 근데 그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아들 문제라든가 또 경제 문제에 맞물려 가지고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도 뭔가 그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뭔가 고집 있고 뭔가 강인한 인상을 아직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그 개인적으로 많이 그 오랜 독재 정권 하에서 핍박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한 그런 정치인이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더 그 화합을 강조한 게 아닌가. 자신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당선자 시절에 그 전두환 노태우 사면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화합을 추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온화한 그런 이미지.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도 보면 항상 뭔가 온화한 이미지로 자꾸 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단점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지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을 소재로 해서 만화를 그릴 때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말순아지매도 그렇고 몇 번 이제 소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이 한 번씩 건너서 성격이 바뀐다는 예가 있어요. 그게 물과 불을 교대로 물과 불이 교대로 집권을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불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윤보선은 물이고 그 다음에 뭐 박정희는 불이고 그죠? 전두환 대통령을 물이라고 하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최규하 대통령이 물 그리고 전두환 불. 또 그다음에 노태우 물. 그때 물태우라고 또 많이 국민들이 불렀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불. 그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화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물로 많이 작용. 이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불이다. 아, 그래서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물. 4대강을 물. 했구나. 자기의 정체성에 충실했네요. 아니 사주에 이명박 대통령은 물로 흥한다고 네. 나왔었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뭐 4대강을 또 예.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은 뭐죠? 그러면 또 불이 되나요?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 가지 재해도 많이 생기고 불시에 가깝죠. 예, 불은 이미 존재 그 자체 불씨.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정권이 사실 그 약체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뭔가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예,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제대로 어떤 그 성과를 보지 못한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지만 불과 같은 열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 뭐 말씀드렸지만 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 이명박 대통령은 작가님께서 그린 만화에도 몇 가지가 드러나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재벌 독식, 빈부격차 뭐 이런 컷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 재밌는 게 왜 우리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그걸 만화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마지막 컷에 MB 눈에는 MB만 보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MB가 뭔가 그랬더니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MB란 문제 있는 부자 이게 이제 MB예요. 아니, 그래서 부자만 보인다. 그 선생님이 그 두 권의 단행본을 내셨을 때 저는 네. 그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화들을 모은 단행본은 나는 99%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최근 5.16 공화국. 그러니까 네. 그 정권의 성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제 뽑아내신 건데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 양극화 이 문제에 그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쵸. 다루셨던. 근데 그게 그림만 이렇게 그 천재적인 게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는데 네. 정말 뒤통수를 탁 치게 하더라고요. 그 이명박 정권 때 공정사회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공정사회가 아닌 공룡사회, 이제 재벌의 사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이제 이 경영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선진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만화에다가 작가님이 선진국이 아닌 선직국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직국인가 가만히 또 만화 뜯어봤더니 선직국은 피로 만들잖아요. 네. 그 혈세를 네. 국민들의 서민들의 혈세를 막 4대강에 쏟아붓고 네. 형님 예산으로 쏟아붓고 막 이런 거를 선진국이 아니라 선직국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재능도 아마 타고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만화에 드러나는 것이 실제 작가님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건지 아니, 근데 어때요? 제가 잠깐 좀 네.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이게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아니어가지고 요건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작가님이 작가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아까 이렇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얼굴을 그려요. 그리고 저기 누구냐 그다음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온화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눈매를 온화하게 이렇게 막 그리고 계셔.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놔야겠다. 직업병이죠. 일종의. 네. 뭐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항상 이제 그림으로 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림 그리려면 이렇게 이제 손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단행본이 원래 제가 처음으로 장도리를 엮어가지고 낸 게 삽질공화국의 장도리를 날려라라는 책이 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4대강이라든가 여러 그 과거시의 그런 개발 경제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된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거고 그 후에 나는 99%다 그리고 뭐 5.16 공화국 이렇게 내게 됐었는데요. 나는 99%다도 그 미국 월가에서 사실 촉발된 그런 시위의 네. 구호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사실 꺼진 불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또 불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표출돼서 그 제목을 그렇게 졌던 것이고
또 그때 당시 경제 민주화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도 부상을 하고 박근혜 후보도 당시 그 경제 민주화를 그렇죠. 많이 앞세워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말을 지금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말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게 몇 년 전에 그런 시대적 요구가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정치인들도 앞장서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야 되는 건데 반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책이 오히려 5.16 공화국으로 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후퇴를 하게 그때 되죠. 그 빈부격차 상황,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렇게 그 이집트랑 비교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표지도 표지에 두 개 이집트 그림이 벽화를 네. 이제 일종의 패러디하신 이미테이션을 거죠. 해가지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는 만화 컷들을 보니까 이집트보다 더 진화한 사회던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의 계층 구조, 빈부격차 그런 피라미드를 그리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우리나라 계층 구조, 빈부격차는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진화해가지고 국회의사당형이다. 아주 그 1% 소수만 동그랗게 돔으로 네. 있고 나머지는 그 큰 건물 전체가 99%는 그냥 그 안에 gat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그 촌천살인이라 그러나요? 네. 그 살인자의 손을 피가 흐르는 손을 그 자체로 딱 보여주듯이 그 한 컷이 한국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1% 사회라는 걸. 그 만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자세히 봤습니다. 예. 저도 잠깐 내가 뭘 그렸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피라미드 말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런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네요. 국회의사당 모양을 예. 좀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린 적이 있었죠. 그 밑에가 또 감옥같이 생겼어요. 또. 그렇죠. 예. 철창처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상을 좀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의를 위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오는 데인데 왜 뭐 감옥이 됐을까? 네. 그 이집트 벽화를 벽화 형식으로 지금 현대 사회를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단행본 그 두 권의 네. 표지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장도리의 이명박 정권 시절의 만화 중에 그 이집트 그 관련한 소재로 해가지고 만화를 처음에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서 뭔가 이집트 벽화를 사용해서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려보니까 이게 적절하더라고요. 그 이집트 벽화 당시의 그 시절은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한 신권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수천 년 전과 지금이 과연 뭐 어떻게 달라진 게 별로 없나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도 되는데 어쨌든 그리면서도 저도 좀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지배 구조를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집트 벽화식으로. 신권사회, 이집트 신권사회랑 비교하시니까 또 작가님 그림 중에 기억나는 게 일본은 왜 요즘에 또 그 노벨상이 있었지만 네. 노벨상을 한 15개인가 과학 분야 탔잖아요. 네. 한국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를 만화로 그리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종교가 너무 발달해서 과학 분야가 발달 안 한다. 그 하나로 이명박 정부 때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뺐잖아요.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였잖아요. 과학 교과서에서 자기 종교를 그냥 과학 교과서에 투영을 해서 진화론을 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구원론이다. 이제 박정희 구원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믿습니까? 이 경제개발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 전체 사회가 거의 하나의 어떤 신앙에 가까운 특히 박정희를 중심 그래서 5.16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네. 박근혜 그 정부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그걸 표현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네. 그 맞습니다. 역시 그 만화로 굉장히 자세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다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제가 사실 전공을 이제 과학 쪽으로 해가지고
쪽에 조금 관심이 있고 해서 그 관련으로 만화를 좀 많이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접근으로 사실 천안함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의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좀 막고 그냥 믿으라는 것을 그 일은 강요하는 그렇게 점이 생각해야만 너무 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신권이라는 게 뭐 진화론의 문제도 있고 뭐 또 뭐 박정희를 뭐 반인반신하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의 어떤 그 국가주의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의 그 애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치 뭐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방식과 전혀 뭐 다르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국 시민이 되려면은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접근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뭐 과학의 시대가 열린 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런 만화들을 좀 몇 번 그렸죠. 그래서 그런 이 문화적인 바탕에서는 절대 노벨 과학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정관용 씨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들을 볼 때 가장 격렬한 반발이 생기는 게 애국주의, 국가주의 건드렸을 때다. 네. 그때는 일단 정부 이전에 이 독자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역반응이 많이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 국가주의에 찌든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림에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림들이 보니까 좀 많아요. 네, 예를 난처한 들어서 일도 많이 겪고. 성장제일주의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데 만화 중에 태극기를 놓고 중간에 태극 문양에 햄버거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국가주의에 쩌든 사람들로서는 이건 열받는 일이죠. 국기 훼손이죠. 그렇죠. 네. 태극기 태극 문양에 햄버거를 갖다 놔. 그다음에 왜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의 거의 공통된 구호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걸 또 절묘하게 패러디해서 독도는 우리 땅 그려놓고 상위 1%가 나머지는 우리 땅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애국주의의 신성한 구호를 그런 그거는 식으로 좀 패러디를 써먹냐. 그거는 좀 공감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공감도 가면서도 살짝 불쾌해하는 그 애국주의 국가주의가 실제로 그 반응이 막 느껴지세요? 특히 이제 반공 영역 이런 것들 아까 천안함 문제도 반공 사실 영역도 예. 그 작가님 그림 중에 그런 게 많아요. 한국 보수 정권이 제일 의지하는 게 누구냐? 북으로 나와요. 그러죠. 그래서 빈부격차로 민심 위반이 우려됩니다. 그랬더니 이 보수 그 정객들이 그 만화 속에서 하는 말이 자네는 아직도 북을 안 믿나?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장군님이 다 해결해 주실 막 거네라든가. 전화 안 와요? 저기 어디 요즘은 이렇게 전화 무서운 데서 전화. 예, 요즘은 전화보다는 사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댓글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항의 전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아니, 사실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그 항의를 받도록 그러지 않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뭐 직접 한번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적은 없었나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편집국장을 통해서 얘기가 오면은 좀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싹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한번 구축이 되면은 그게 또 다시 되돌아가기는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또 뭐라 그럴까 소통의 어떤 방식 자체가 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고요. 네. 뭐 전화로 항의하고 편지로 항의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정원도 뭐 예전에 솔직히 국정원에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뭐 전화할 필요가 없죠. 댓글을 달면 되는 네. 거니까. 예, 그렇게 그런 아니 식으로 많이 하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예. 거기 가면 장돌이 인기 짱이에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일베에서도 많이. 예, 그러니까 보통 좋아합니다. 이제 그 네컷 만화 하나에 달리는 댓글이 적을 때가 2, 300, 네. 많게는 500개 이상이 달려요. 그리고 그거를 또 패러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내용만 패러디를 해가지고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무튼 아이고 작가님은 일베도 패러디 하셨던데요.
아, 역으로 또 그 다음에 네, 뭐냐면은 우리 일배를 일배충이라 그러잖아요. 작가님 만화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을 이배충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하고 봤더니 조그맣게 설명이 달려 있어요. 이윤 창출만을 베스트 가치로 생각하는 살인 찐득이 그게 이배충이래요. 그래서 또 일배를 또 패러디 하시는구나 봤죠. 근데 약간 보면서 의문스러운 건 있었어요. 5.16 공화국, 그러니까 현재를 5.16 공화국으로 이제 명명을 하시고 상당히 내용 중에도 그런 게 많이 있던데, 근데 5.16 공화국에 그러면 대표적인 기치가 개발 독재잖아요. 예. 그리고 개발 독재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경제 개발은 했지만 독재했다. 예.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 측에서는 경제 개발했지 않냐. 근데 이제 반대 민주나 개혁 쪽에서는 그래도 독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패러디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5.16 쿠데타지만 5.16은 쿠데타지만 풍요를 가져왔다라는 이제 국정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이렇게 뒤에 나머지 만화 컷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제 시대 비유해가지고 강제 병탄이었지만 조선에 철도 깔아줬다. 그다음에 미군 범죄를 또 패러디해가지고 난동은 불이지만 북괴 침략 막아줬다. 그렇죠. 같은 논리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그래 이것도 통쾌했어요. 논리상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다. 근데 한 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정말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 게 박정희인가. 이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만화적인 그 의문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개발 독재가 유일한 경제 발전 모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한 세계 200개 국가가 신생 독립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독재를 했고 그 모토가 개발 독재였잖아요. 그러면 개발 독재 방식으로 경제가 성공하려면은 그 200개 나라 중에 한 20, 30개 성공 모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공 모델이라고는 딸랑 우리랑 대만밖에 없단 말이죠. 과연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경제 개발의 유일한 방법인가? 오히려 아시아나 저 남미의 몇몇 나라들이 경제 개발을 이제 성공했던 것이 80년대 민주화 이후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박정희식 개발 독재 모델이 경제 발전은 가져왔다. 어쨌든 이 논리 자체를 사실은 무너뜨려야 네, 저는 뿌리를 흔드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마디로 장밋빛 2000년대를 생각하면서 허리띠를 이렇게 다 조여매라. 그래서 저가 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걸 견디면서 발전시켜 왔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내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참았던 것만큼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해 오셨던 건데 지금 우리 청년들 똑같이 삼포시대 뭐 청년백수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개발 독재가 도대체 가져온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이런 질문을 또 다시 던져야 된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작가님이 하셨더라고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그랬더니 개천에서 용역은 나온다. 비정규직은 나온다. 그러니까요. 아, 참. 경제 문제라는 거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떤 역시 무슨 종교적 조건으로 누구 덕택에 우리가 뭐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이런 거는 어떤 종교적인 접근이지 절대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 후에도 일본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천황덕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럽니까?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분석합니까? 다 6.25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 분석은 과학적으로 경제적인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누구 때문에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과거식 방식이죠. 지금 21세기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닭으로 비유한 사건 때문에 여러 일이 강주 비엔날레 이제 홍성단 선생님 일도 있었고 이제 손문상 합행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하시 문제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도대체 대통령의 대통령을 풍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그 콘서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그 소재가 돼서 다뤄졌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맞습니다, 맞고요. 요거 한번 그 좀 다뤄졌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이렇게 그 개그맨 정성호 씨가 그네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약간 패러디를 했던 이런 정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통령을 소재로 풍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허용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이런 얘기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풍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도 저는 그게 뭐 제대로 이 사전적 의미가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 뭔가 사실을 비틀고 과장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것을 풍자라고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은 그렇게 뭐 적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진정한 풍자라는 거는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풍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를테면은 어떤 그 개인의 얼굴을 만약에 표현한다. 그랬을 때 그 개인의 그 사람의 얼굴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줬을 때는 과연 그게 사실인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주변 상황도 같이 다 보여줘야 진짜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도 필요하고, 네. 예,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동물에 비유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어떤 스탠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풍자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필요 없이 쓸데없이 뭐 비틀고 왜곡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은유적 표현의 방식을 쓰는 건데, 그 동물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쥐라는 뭐 동물을 빗대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그에 대한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쥐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그 전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 어떤 개구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건 과연 그게 이제 또 어떤 맥락이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되고 공감을 얻으면은 그게 정확하고 현실을 반영한 좋은 풍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동의를 하지 못하면은 그건 현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것은 제대로 된 풍자가 된 게 아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표현은 가능한 거죠. 예, 뭐 개구리로 표현하든 쥐로 표현하든 닭으로 표현하건 그거는 시민들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인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건 풍자가 어떻게 되고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건 다른 문제죠. 예.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예. 근데 이 우리나라 보수 정권은 이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계층을 이제 수직 계열화하는 거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동물들 사회에도 수직 계열화하는 것 같아요. 쥐는 풍자해도 되고 닭은 안 된다. 이거 이제 닭을 성골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음모가 아닐까. 아니, 제가 이전 정권은 쥐는 안 됐지만 이제는 괜찮죠. 네, 쥐를 마음 놓고 그릴 수 있는 시대가 됐는 거죠. 그 쥐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비유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허경영 씨예요. 허경영 씨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라이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던 로또 신문에다가 자기는 호랑이상이고 이명박 후보는 쥐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쥐 얘기가 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근원은 허경영이야. 왜 국민들을 못 살게 굴어. 그래서 이제 만화가 분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아까도 이제 이명박 정부는 빈부격차 혹은 뭐 재벌이 독식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무능정부, 세월호에서도 드러났지만 무능정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를 한마디로 공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수척 공주, 그러니까 잠자는 공주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대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공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닭도 아마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우리가 왜 무식하거나 무능하면 닭 얘기하잖아요. 아니 요즘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경호를 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을.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신종어가 생겼어요. 심기경호라고. 심기경호. 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을 이게 경호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구 제약할 수는 없으니까
보니까 네. 이제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보수단체 회원이 그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다 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심상근 씨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고소장을 20장을 넘게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심기 경호팀이 따로 관리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들의 정체성에 맞게 하는 거라고 치는데 그 작가님 그림 보면은 이제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하는가만이 아니라 우리 심지어 서민조차가 빈곤층조차가 그런 5.16 공화국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거를 지적하는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5.1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 안에 5.16 공화국 그럼요. 문제를.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박근혜 예. 대통령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어떤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예. 그런 사고 방식에 네. 분명히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림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부유층은 서민 흉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나 뭐 나오기만 하면은 서민인 듯 막 생쇼를 하잖아요. 뭐 국밥 5,000원짜리 말아먹고 막 시장 다니고. 근데 그 다음 컷이 재밌는 게 정작 빈곤층은 부자 흉내. 그래서 서민이나 빈곤층이 주로 이제 부자당을 이제 표를 몰아주는 현상들을 비판한다거나 뭐 보수 정권은 삼못 정권이라고 했더라고요. 못 줘, 못 내, 못 해. 세금 못 내. 그다음에 기득권 못 줘. 뭐 이런 식으로 못 하는 거 있는데 빈곤층은 다 퍼주기만 하고 표로.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5.16 문제를 하여튼 몇몇 컷이 아니라 굉장히 쭉 추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한편에서는 5.16의 재현이라고 한다면 사실 올 한 해 동안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 세월호에 대한 굉장히 많은 또 그림을 그리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단행본도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 세월호 관련된 이게 선생님이 그 만화를 그리시면서 생각하셨던 것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로 그 지금 박근혜 정권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무능한 정부를 증명을 해줬는데, 제가 그 단행본도 역시 그 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모아서 내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제 단행본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모아보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세월호 문제더라고요. 그 다른 소재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단행본의 어떤 제목이라든가 표지도,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뭐 그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굉장히 비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이 소재지만, 우리가 이 부정하고 잊고 싶고 빨리 이거를 덮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세월호 문제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시정연설 하는데 세월호 세자도 안 나오더만.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참사를 겪었습니까? 제가 만화를 시작할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고 그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었고 뭐 시랜드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참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덮고 그냥 미봉책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큰 사건, 갈수록 더 큰 사건들이 좀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너무 기록이라든가 어떤 기억 이런 거에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또 사실 우리가 그 큰 전쟁도 겪었잖아요. 6.25라는 큰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이렇게 희생을 당한 엄청난 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잊지 말자 6.25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한 거를 잊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를 잊지 말자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참사를 겪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잊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또 똑같은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뭐 개개인이 알아서 뭐 잊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기억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 이 기록을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유태인 학살이 있었던 지가 벌써 60년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6개월도 안 지났잖아요. 60년 지나도 잊지 말자 그리고 프리보 레비 같은 사람은 잊지 않는 것의 어떤 의미, 그것이 갖는 저항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경우는 벌써 세월호 피로감 얘기하고 근데 그게 조작된 면도 있지만 실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피로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피로감 자체가 우리의 어떤 왜곡된 의식 뭐 저런 거나 비슷한 거겠죠. 일본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도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안에 그 5.16 공화국이 이런 세월호 문제 안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 기회는 좀 대한민국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고 싶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참겠다 하고 좀 지켜봤는데 정치가 도저히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권력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제 이것이 망각으로 자꾸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단행본을 만드실 때 표지를 목판에다가 각인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 뭔가 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그 부조 형태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번 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겠네요. 네. 아무튼 선생님 다음 책도 또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고 사실 내년 2월 달이면 이제 20주년이 되면서 장도리가 어쨌든 한국 사회와 함께 우리 옆에 함께 해왔었는데요. 20주년 되면은 특별히 뭐 행사? 기념할 만한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글쎄요, 지금 딱히 준비한 건 없고요. 좀 너무 또 이게 20년 그러면 제가 너무 늙어 보이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연로하신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보다 어려. 어떻게 이거를 진짜 가능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20년. 예, 아무튼 그러면 저희들이라도 20주년을 기념하는 번개 파티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모의를 해보는 걸로 하시죠. 예, 좀 마무리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 풍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유명한 책을 냈던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있죠. 희극 웃음이라는 게 수수께끼나 은유를 통해서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웃음은 변질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장난, 신변잡기식 웃음으로 변질돼서 오히려 웃음이 가져야 되는 저항의 역할, 문제제기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와중에 꿋꿋하게 어떤 웃음이 가져야 될 본연의 길을 가고 계신 분과 오늘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 어떤 웃음의 건강함이 계속 살아나는 그날까지 애써주시기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순찬 하백님께 마지막으로 장도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렇게 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장도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99% 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도 자기에 대한 비판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자기가 소재가 되는 개콘 코너를 보면서 국민과 함께 키득키득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때까지 우리 장도리 20년 넘어 30년, 40년까지 계속 화이팅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이것으로 마치면서 청취자분들께 광고 말씀드릴게요.
정치카페 테라스에서는 박홍순 작가께서 방송과 관련된 매주 그림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정치카페 SNS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서 정치카페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박순찬 작가님과 말씀 나눈 나는 99%다. 그리고 5.16 공화국의 이집트 벽화 패러디 그림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 관한 의견과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더욱 풍성한 테라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